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퍼스트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2월 13일) 목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관세 대부분을 철폐한 한국도 표적에서는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모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한국의 각종 정책과 규제를 없애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행정부의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세금,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연방의회가 지난 2021년과 2023년도 다카 구제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는 가운데 이번 입법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 이후 다카 수혜자 구제를 위한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첫 시도입니다. 가르시아 의원은 최근 다른 동료 의원들과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 재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드리머에 대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그가 만약 진심이라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와서 성장한 드리머들에게 10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대 한인 자매가 보모로 일하던 집에서 수표를 훔친 뒤 거짓으로 기재한 뒤 현금으로 바꿨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 12일 언니인 26살의 한모 씨와 24살의 동생 한모 씨를 신분 도용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의 한 의사 부부 가정집에서 보모로 일을 했던 이들 자매는 지난해 11월 수표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자매는 훔친 수표에 $5,084를 거짓으로 기입을 한 뒤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부부는 보모를 찾는 전문 사이트에서 이 자매를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언니는 5년 보모 경력의 간호조무사라고 기재했고 동생은 간호학과 학생으로 보모 경력 2년이라며 어린이들을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동생은 신분도용 혐의 2건을 비롯해 허위 사실을 통한 재산 취득 공모 2건과 문서 위조 혐의 등이 적용됐고 언니는 허위 사실을 이용한 재산 취득 공모와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2일 발의됐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상원의 팀 케인, 테드 크루즈 의원, 하원의 수하스 수브라마냠, 영킴 의원에 의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양원에서 각각 초당적으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무부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의 현황을 집계조사 관리하는 등록처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된다면 수집된 정보들을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직전 제118대 연방의회에서도 발의됐고 작년 6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법제화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사망한 언론인이 역대 가장 많은 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언론인보호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기자 및 미디어 종사자는 약 124명에 달했습니다. CPJ가 언론인 사망자 수를 집계한 약 30년 이래 가장 큰 숫자입니다.
124명 중 85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일환으로 발생했습니다. 82명은 가자지구에서, 3명은 레바논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CPJ는 이들의 사망에 이스라엘 군대의 책임이 있으며 이스라엘군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억누르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론인을 정확히 표적으로 삼고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 20건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독일 민헨 도심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군중을 덮쳐 최소 2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돼 있고 2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13일 오전 10시 30분경 민헨 도심의 한 광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주지사는 이번 사건은 공격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더 이상의 위험은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사건 현장에는 파손된 미니 차량과 신발 등 부서진 물품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한편 대만의 북서부 타이중시 신관 미츠코시 백화점에서 13일 발생한 폭발로 적어도 4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국은 백화점 폭발 사고가 가스 폭발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폭발은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 건물 12층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9층부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사고 현장에서 갇힌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 작업을 일단락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구조 기술자들은 현장에 진입해 건물의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자 2명과 부상자 5명은 중국 마카오 출신으로 밝혀졌으며 마카오 출신 부상자 중에는 2살의 여자아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용자가 자사의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기에 적절한 나이인지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보호 기능이라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새로운 나이 식별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유튜브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청소년이 성인물 등 유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십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구글은 현재 18세 미만에게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18세 미만으로 판단되면 콘텐츠는 제한됩니다. 이상 2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